인더스토리는 이 세상 모든 산업의 역사를 새로운 시각으로 재구성하는 프로젝트입니다. 앞으로 8개의 강연을 통해서 금융산업의 역사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데나리우스 은화는 로마의 공용 화폐였습니다. 무려 500년 동안 AD 305년까지 이 은화는 로마의 공용 화폐로 사용되었습니다. 1546년부터 스페인의 정복자들은 본격적으로 은광을 개발하게 됩니다. 페소 데 오초라는 8조각이라는 그러한 별칭으로 불리게 됩니다. 포토시에서 광산이 발견되고 거기서 은을 캐내면서 남미에서 이 은화를 대량으로 만들게 됩니다. 만들어서 뿌리게 됩니다. 즉 일본에서 생산되는 은은 사실상 거의 대부분 네덜란드가 독점하는 상황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스페인과 네덜란드가 대항해 시대를 양분할 수 있었던 것이죠. 원래 마제은이 처음 등장한 시기는 원나라입니다. 원나라의 최초로 마제은이라는 것이 이제 생산되기 시작했는데 청나라에서 영국으로 가는 대표적인 상품은 차였습니다. 차.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차가 인기가 있죠. 그런데 사실은 그 비하인드에는 그 이면에는 은이 있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직물, 아편, 은 이러한 상강무역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나무로부터 은을 분리하는 방법을 그 지역의 이름을 따서 단천연을법이라고 그렇게 부르게 됩니다. 일본의 이와미 은강에 그 기록이 정확하게 남아 있습니다. 조선에서 경수와 종단이라는 두 기술자를 초청하여 연은 분리법 기술을 배웠다는 내용이 이와미 은강 역사에 남아 있습니다. 일본은 중세시대 전세 글로벌 무역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인더스토리의 임규태입니다. 인더스토리는 이 세상 모든 산업의 역사를 새로운 시각으로 재구성하는 프로젝트입니다. 지난 4월에 시작한 인더스토리는 9개 강연을 지금까지 마쳤는데요. 오늘부터는 시즌2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시즌2의 주제는 여러분이 뒤에 보이는 것처럼 금융입니다. 앞으로 8개의 강연을 통해서 금융산업의 역사를 여러분께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류 역사와 금융의 역사에서 아마 가장 중요한 2개의 금속을 뽑으라고 한다면 금과 은이라고 할 것입니다. 아마도 누구도 부인하지 못하겠죠. 자, 그래서 인더스토리 시즌2 금융편에서는 우선 처음 2개의 강연을 금과 은에 할애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2개의 강연을 하게 되는데요. 오늘 첫 번째 강연을 이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강연은 은입니다. 은. 아마 이 제목부터 여러분이 의아하게 생각하실 거로 생각합니다. 왜 금을 하지 않고 은부터 시작을 할까? 그죠? 네, 물론 지금은 여러분이 의아하게 생각하시겠지만 오늘 제 강연을 듣고 나면은 왜 제가 은을 첫 번째 강연으로 선택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이 이해하게 되실 것입니다. 자, 오늘 제가 처음으로 다루게 되는 이 은화는 이 이름은 데나리우스라는 은화입니다. 이 데나리우스는 여러분이 잘 낯설다고 생각하시겠지만 혹시 그 성경책을 읽은 분들은 그 안에 여러 차례 등장을 하는 그러한 주화입니다. 그 중에 한 예를 들어본다면 성경의 마태복음에 나오는 얘기인데요. 포도밭 주인의 이제 일화를 다룬 것인데요. 포도밭 주인이 일꾼들에게 하루 품삯으로 1데나리온을 주기로 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죠? 여기에 나오는 1데나리온이라는 이 비용, 이 금액의 단위가 바로 이 데나리우스 은화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데나리온은 어느 나라의 돈일까요? 성경책을 신약 성경이 쓰여졌던 당시 이스라엘 지역은 예루살렘 지역은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데나리우스 은화는 로마의 공용 화폐였습니다. 네. 이 데나리우스 은화가 처음 이제 발간된 것은 2차 포에니 전쟁 당시입니다. 2차 포에니 전쟁이라고 말하면 여러분이 낯설
있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유명한 그 카르타고의 명장 한니발과 로마가 지중해 패권을 놓고 다투던 그 전쟁이 바로 2차 포에니 전쟁이었죠. 예, 그때 당시에 전쟁이 한창이던 그 당시에 로마의 원로에서 이 데나리우스 은하를 이제 주조하기 시작을 했는데요. 그 이후로 처음 시작한 게 이제 BC 211년부터였는데 그 후로 500년 동안, 무려 500년 동안 AD 305년까지 이 은하는 로마의 공용 화폐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로마가 얼마나 그 당시에 많은 그 식민지를 건설했는지 생각해 보면 그 모든 로마가 정복했던 모든 땅에서는 이 데나리우스 은하가 사용됐다고 말을 할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결국 이 데나리우스 은하가 500년의 생명력을 가졌다는 시간이죠. 그 기간과 로마가 번성하던 시간이 정확하게 일치를 하는 점에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즉, 화폐 시스템의 안정이 국가의 번영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는 것이죠. 제가 방금 설명한 대로 데나리우스 은하는 결국은 로마의 흥망성쇠와 직결되는데요. 처음 그 데나리우스 은하를 주조하던 그 시점에는 대략 원 데나리온, 1데나리온의 가치가 은 4g이었고요. 그리고 현재 그 돈으로 환산해 보면 대략 5,000원 정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처음. 네. 그런데 이렇게 이제 안정적으로 사용되던 데나리온의 가치가 이제 흔들리는 그러한 시기가 오게 되는데요. 바로 이 네로 황제가 즉위하면서 이 데나리온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처음에 사실 그 국가가 화폐를 양산을 하면서 그 가치를 만약에 정확하게 한다면 그 화폐 가치와 쓰여 있는 가치와 그리고 은의 함량, 그 컴파운드, 물질의 함량의 가격이 같아야 하죠. 그죠? 그런데 네로 황제는 이 함량을 줄이는 유혹을 이겨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네로 황제는 은의 함량을 92%로 줄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은하 하나를 만들 때마다 8%의 추가적인 이익이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물론 그러한 비밀은 백성들이, 로마 시민들이 알면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잘 기억하고, 우리가 네로 황제를 어떻게 기억하고 있죠? 네, 폭군 네로, 그죠? 그리고 폭동이 일어났죠. 결국은 네로 황제 시기에 그렇게 그 시민들의 폭동이 일어나는 그 이면에는 바로 이 은화 함량을 줄였던 것도 영향을 미쳤을 거라는 것을 추정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네로 황제는 일단 시작을 했고요. 처음 시작이었기 때문에 8%를 줄였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200년 동안 은의 함량을 5%까지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계속 황제들이 바뀔 때마다 점점 은의 함량을 줄인 것이죠. 그렇게 서서히 은의 함량을 줄이는 것과 은의 함량을 줄이게 되면서 이 로마의 공용 화폐인 이 데나리우스 은하의 가치도 신뢰도가 떨어지는 것이죠. 네, 신뢰도가 떨어지게 됩니다. 그만큼 로마의 신뢰도도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점점 로마가 쇠퇴하게 됩니다. 제가 오늘 다 자세하게 다루진 않겠지만 중간에 화폐 개혁을 몇 차례 시도하게 되는데요. 그 화폐 개혁을 그만큼 중요한 이유는 그 공공화폐, 국가가 발행하는 화폐의 신용도가 국가의 신용도와 일치하기 때문이죠. 자, 이제 세월이 흘렀습니다. 세월이 흘러서 이제 1492년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하게 됩니다. 네.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하려고 했던 것은 아니죠. 의도했던 것은 아닙니다. 제가 예전에 3강에서 지난 인더스토리에서 말했던 것처럼 육두구와 정양을 찾겠다고 그렇게 해서 떠난 것이죠. 동양으로 가다가 우연치 않게 신대륙을 발견하게 되죠. 엘리자베스 1세 때 한 의사가 이런 논문을 발표를 하게 됩니다. 육두구라는 향료를 뿌리게 되면은 흑사병을 막을 수 있다. 이러한 내용의 논문을 발표한 것이죠. 이 논문을 발표한 근거는 당시에만 해도 흑사병이 냄새로 전파가 된다는 그러한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육두구 열매를
말려서 그것을 갈아서 향료로 사용하게 되는 것이죠. 당시에 육두구와 함께 많이 사용했던 것이 바로 정향입니다. 정향과 육두구. 사실 콜럼버스가 이사벨 여왕으로부터 돈을 투자를 받아서 신대륙으로 탐험을 했던 이유는 그 명분은 바로 육두구를 찾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일단 찾으면 금보다 더 비쌌기 때문이죠. 수많은 탐험가들이 전 세계를 누비면서 육두구를 찾아다녔습니다. 우리는 그 시대를 대항해 시대라고 부르는 것이죠. 결국 우리가 알고 있는 대항해 시대가 되는 원동 모티브는 바로 육두구였던 것이죠. 이 대항해 시대는 결국은 식민지 개척과 개척의 시대라고 또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식민지는 국가 관점에서의 권력을 확대하는 그런 관점도 있지만 또 한 면에서는 비즈니스의 관점도 있습니다. 따라서 식민지 개척을 위해서 파견된 군사들은 한편으로는 국가를 위해서 일을 하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 자체로 비즈니스맨의 역할을 하게 됐어요. 매우 복합적인 상황이었죠. 자, 그래서 이제 그 식민지 개척을 위해 떠났던 많은 국가도 있습니다. 포르투갈이나 스페인 여러 그 배들이 이제 남미를 이제 뒤지게 되는데요. 그 중에 그 스페인의 정복자들이 있었습니다. 네, 그들은 엘도라도의 신화를 이제 굳게 믿고 있었죠. 네, 엘도라도 신화를 믿었다기보다 엘도라도 신화가 필요했던 사람들이죠. 왜냐하면은 제가 말한 대로 그 식민지를 개척하는 이 정복자들은 군인이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비즈니스맨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식민지 개척의 모험을 떠나기 위한 비용을 어떤 식으로든 먼저 조달을 받았어야 해요. 네. 그래서 그 식민지로 가게 되는 그 비용을 이제 그 왕이나 귀족들에게 뜯어내기 위해서 미리 뜯어내기 위해서 이 황금나라의 전설을 퍼뜨리게 됩니다. 그게 사실인지 정말 엘도라도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아직도 확인이 되지를 않아요. 그죠? 확인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때 사람들은 금에 대한 그 환상이 있었고 엘도라도에 가면은 넘치는 금을 얻을 수 있다는 그러한 꿈에 부풀어서 이제 돈을 마구 투자를 하게 되죠.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이제 식민지를 이제 개척을 하게 됩니다. 스페인의 이 정복자들이. 그래서 그 이 정복자들이 아즈텍과 잉카 문명을 차례대로 접수를 하게 돼요. 하게 되는데 문제는 이들 문명들을 접수해서 수많은 보화들을 다 뺏었지만 굉장히 비참하게 만들었죠. 아직 멸망하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원래 약속한 만큼의 금을 확보하지를 못했어요. 네. 그래서 좀 난감한 상황에 빠졌었죠. 근데 그것을 이제 타개하는 그러한 일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자, 1533년에 잉카 제국이 멸망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잉카 제국은 현재 페루 지역입니다. 초록색으로 보이고 있죠. 근데 이제 이들이 이제 그 잉카 제국을 멸망시킨 후에 조금 더 안데스 산맥의 내륙 지방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쪽에서 내륙 지방에서 볼리비아, 현재 볼리비아에 있는 포토시라는 그러한 지역을 이제 발견하게 되죠. 그런데 바로 이 포토시에서 어마어마한 양의 은광을 발견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546년부터 이 스페인의 정복자들은 본격적으로 은광을 개발하게 됩니다. 여기서 나오는 은들은 질도 엄청나게 좋았고 그리고 무궁무진한 그러한 은의 보고였습니다. 바로 이 포토시에서 발견된 은광이 중세 그리고 대항해 시대의 역사를 송두리째 바꾸게 되는 것이죠. 그때 그 스페인이 이제 주조한 그 은화가 바로 페소 데 오초라는 그러한 이름의 은화입니다. 원래 이 페소 데 오초는 정복 시대 전, 그러니까 포토시 남미에서 은을 캐기 전에 이미 스페인에서 발행되고 있었어요. 발행되고 있었고 이제 단위가 8레알, 16레알, 31레알 이런 식으로 8의 배수로 그렇게 발매가 되었기 때문에 페소 데 오초라는 8조각이라는 그러한 그 별칭으로 불리게 됩니다. 그런데 원래 이제 스페인에서 계속 사용됐던 그러한 은화였는데 포토시에서
광산이 발견되고 거기서 은을 캐내면서 남미에서 이 은화를 대량으로 만들게 됩니다. 만들어서 뿌리게 되죠. 그리고 이 퀄리티가 좋은 남미산 은화들이 전 세계를 퍼져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스페인의 식민지인 남미 지역에서 만들어진 이 페소데 오초는 워낙 그 퀄리티가 좋았기 때문에 전 세계 어느 곳에서도 이 은화를 받아주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바로 이 은화, 스페인의 은화가 인류 역사상 최초의 기축 통화로 그렇게 자리매김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이제 제가 오늘 얘기는 하지 않겠지만 여러분이 뭐 해적 나오는 영화들이 많을 거예요, 그죠? 그리고 뉴스에도 나오죠. 뭐 스페인 해적선이 침몰했는데 뭐 보물이 있고 그런데 대부분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큰 상자 안에 은화가 잔뜩 들어 있을 겁니다, 그죠? 그 은화가 바로 페소데 오초이고 남미에서 포토시 강선에서 만들어진 은화가 되는 것이죠. 이 은화만 있으면 전 세계 어느 곳에도 어떤 물건을 거래를 할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는 여러분이 조금 이해하셨을 겁니다. 제가 왜 첫 번째 강연을 은을 했는지. 자, 그래서 이 대항해 시대는 결국은 은의 시대입니다. 은의 시대죠. 자, 그래서 지금 정리를 해보면 볼리비아의 포토시 은광에서 만들어진 그 스페인 은화를 가지고 스페인이 전 세계의 대항해 시대의 이제 리더가 됐습니다. 그죠? 그런데 여러분이 역사를 조금 공부해 보신 분이나 아니면 저의 지난 강연을 들어보신 분들은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대항해 시대 진정한 왕자는 네덜란드였죠. 네덜란드. 자, 그렇다면은 여기서 우리가 하나 의문이 있습니다. 자, 오케이. 스페인은 볼리비아에서 은을 캐냈어요. 그래서 계속 자기들의 원하는 그 화폐를 찍어낼 수가 있었어요. 그렇다면은 네덜란드는 네덜란드도 어떤 식으로든 이 다량의 은을 확보했어야 된단 말이죠. 과연 네덜란드는 어디서 이 은화를 구해냈을 수 있었을까요? 자, 네덜란드의 동남아시아의 거점이 바로 인도네시아입니다. 여기 보시면 19세기까지 인도네시아를 네덜란드가 점령하고 있었죠. 그래서 여기를 거점으로 아시아 무역을 이제 하게 되는데 그때의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곳이 바로 일본입니다. 일본의 이와미 은강이라는 곳이 있어요. 여러분이 이 이와미 은강은 꼭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그래서 당시에 일본의 은 생산량은 전 세계의 3분의 1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포토시 은광과 일본의 이와미 은광이 대항해 시대 은의 공급의 쌍두마차였던 것이죠. 그런데 네덜란드는 일본과 독점 거래를 했어요. 당시에 일본은 에도 시대였고 에도 시대에는 쇄국 정책을 펼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직 네덜란드하고만 무역을 했어요. 즉 일본에서 생산되는 은은 사실상 거의 대부분 네덜란드가 독점하는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스페인과 네덜란드가 대항해 시대를 양분할 수 있었던 것이죠. 자, 그렇게 해서 스페인과 네덜란드가 전 세계 대항해 시대를 양분하는 사이에 항상 뒷전에 밀려 있었던 나라가 있었는데 그게 바로 영국입니다. 영국이죠.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대항해 시대의 왕자는 네덜란드였습니다. 영국이 아니었어요. 영국은 항상 네덜란드에 밀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영국은 언젠가는 네덜란드나 스페인을 물리치고 해양 강국이 되고 싶다는 그러한 야망을 갖고 있었겠죠. 그래서 영국도 여기에 끼고 싶으면 은을 어디선가 얻어야 되는데 바로 그 은을 얻어내는 얘기를 지금부터 하겠습니다. 일본에서 생산된 이와미 은광이 수출한 곳이 또 어디냐면 바로 중국이었어요. 중국은 당시에 명나라에서 청나라까지 걸친 그러한 시기였는데 많은 양의 은들이 일본으로부터 중국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물론 중국에서도 많은 은이 생산이 되었겠죠. 그때 중국에서 사용됐던 그런 은화, 화폐는 마제은이라고 합니다. 왜 마제은이라고 하면은 그 모양이 말발굽처럼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 모양을 보고 이제 마제은이라고 불렀고요. 그리고 사이즈는 뭐 소, 중, 대 이렇게 나눠져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마제은을 이제 집집마다 굉장히 많이 쌓아놓고 있었는데요. 중국 사람들은 이 역사를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원래 마제은이 처음 등장한 시기는 원나라입니다. 원나라의 최초로 마제은이라는 것이 이제 생산되기 시작했는데 그것이 명나라로 가면서도 계속 이어졌어요. 그런데 명나라에서 폭발적으로 은의 수요가 늘어났던 이유는 뭐냐면은 명나라에서 그 세금을 은으로만 받는 정책을 펼치게 됩니다. 그때부터 모든 은들이 다 명나라로 다 빨려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세월이 흘러서 청나라로 바뀌게 됩니다. 청나라로 바뀌고 나서도 중국 사람들의 은에 대한 그러한 집착은 축제를 하는, 그러니까 집안의 재산을 모으는 방식으로서의 이 마제은을 쌓아놓는 이러한 것들은 변하지가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은 중국의 집집마다 은들이 잔뜩 쌓여 있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영국이 만약에 어떤 식으로든 중국에 있는 은들을 다 끌어낼 수만 있다면 그 양으로 보건대 스페인이나 네덜란드와도 충분히 어깨를 나란히 할 만큼의 충분한 그러한 은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죠. 네, 적어도 영국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문제는 어떻게 그 은을 다 끌어낼 것인가. 네, 중국 집안에 있는 금들을 어떻게 다 영국으로 끌어올 것이냐, 이것이겠죠. 자, 어쨌든 그래서 그 영국의 동인도회사는 1780년에 이제 처음으로 청나라와 무역 거래를 시작합니다. 원래 청나라가 명청 시대를 거치면서 명나라가 멸망하고 청나라로 이제 세워지면서 한동안 이제 그 무역을 철저하게 통제를 했습니다. 사실상 닫아놓는데 그게 이제 세월이 지나면서 청나라가 정치적으로 안정되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외국과 이제 무역 거래를 시작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기회를 잡은 것이 바로 영국 동인도회사였습니다. 자, 그래서 뭐 제가 설명했지만 영국의 목표는 청나라, 중국 사람들 집에 있는 중국의 가정마다 있는 이 마제은을 이제 가져오는 것인데 과연 어떻게 하면 이걸 가져올 것인가 해서 이제 아이디어를 내게 되는데 그게 바로 인도와의 삼각 무역이 됩니다. 네. 곧바로 영국이 청나라의 물건을 사고 팔아서 그것을 마제은을 로 지불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인도를 중간에 끼고 삼각 무역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이걸 보시면 자, 인도에다가 뭐를 파냐면은 면직물을 팝니다. 이게 좀 아이러니컬한 게 원래 인도는 당시에 영국의 식민지였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인도로부터 굉장히 많은 면직물들이 영국으로 수입되었어요. 처음에는. 그런데 산업혁명이 지나면서 이제 증기기관을 이용해서 방직 공장이 생기면서 영국에서 생산되는 면직물, 옷의 가격이 인도에 생산된 것보다 훨씬 싸졌어요. 역수출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영국에서의 그 공장들이 생산하는 다량의 면직물들이 인도로 어마어마하게 수출이 됩니다. 네. 그러면은 인도에서는 그 면직물에 대한 값을 직접 영국에 주질 않아요. 그 돈을 어디다가 주냐면은 청나라에게 주게 됩니다. 어떻게? 뭐로? 바로 아편이죠. 우연인지 모르지만 그 당시에 영국 동인도에서는 인도의 그 넓은 땅에다가 아편을 잔뜩 기르고 있었어요. 그래서 자, 다시 정리하자면 이 삼각무역은 영국은 인도에게 면직물을 떠넘기고 뭐 대량 수출을 하고 인도는 아편을 청나라에 또 대량으로 또 인도하고 그리고 청나라는 그 아편을 받아서 받은 대금을 은으로 지불하는 이러한 사실은 은도 있지만 차도 있었지만 은과 차가 있었죠. 네, 당시에 청나라에서 영국으로 가는 대표적인 상품은 차였습니다. 차.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차가 인기가 있죠. 네, 그런데 사실은 그 비하인드에는 그 이면에는
은이 있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면직물, 아편, 은 이러한 삼각무역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근데 처음에는 이제 그 소심하게, 그래서 왜냐하면 아편의 위험성은 청나라도 중국도 충분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그냥 처음에는 단순히 대금 결제하는 방식으로 아편이 수입이 됐는데 나중에는 중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국민들이 아편 중독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주객이 전도되는 상황이 벌어지죠. 아편에 대한 수요가 너무 커져가지고, 그래서 실제로는 아편 거래가 주가 되는 그러한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파국을 맞게 되죠. 그게 바로 아편 전쟁입니다. 두 차례 거쳐서 이제 아편 전쟁이 벌어지게 되는데 이 아편 전쟁을 거치면서 이제 청나라가 완전히 쇠락하게 되고 그리고 영국이 홍콩을 100년 동안 조차하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결국 이 이면에는 아편은 결국 표면적인 도구일 뿐이고 그 이면의 동기, 왜 그렇게 영국이 집요하게 중국을 점령하고 싶었을까, 중국의 경제를 침투하고 싶었을까, 그것은 바로 이 중세시대, 대항해 시대의 은을 확보하는 그러한 동기가 있었다.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 18세기를 거치면서 이제 은혜 시대가 서서히 몰락하게 됩니다. 거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이렇게 단순하게 은혜 시대가 그냥 사라지는 건 아니었는데 표면적인 이유는 은을 너무 많이 캐냈습니다. 왜냐하면 대항해 시대에는 은을 캐내기만 하면 그게 다 바로 공용화폐가 됐으니까 마치 현재 기축통화인 달러를 프린터기로 찍어내는 것 같은 상황이죠. 은만 있으면 다 캐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은이 이제 고갈되기 시작합니다. 아까 말한 포토시나 이와미 강산들의 이제 은이 더 이상 나오지 않는 고갈되는 상황이 벌어지면서 이제 은의 시대가 서서히 몰락하게 됩니다. 물론 그 이면에는 다른 이유가 있죠. 다른 이유가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금이죠. 금의 시대가 오게 되는데 금의 시대가 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오게 되는지는 오늘 다루진 않지만 다음번 금 시간에 제가 다루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대목에서 이제 한 가지 의문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제가 뭐 최근에도 그렇고 굉장히 많은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뭐 경기가 금융 시장이나 뭐 경기가 굉장히 등락이 심한 상황이 되죠. 굉장히 불안합니다. 그죠? 등락폭도 커지고 그러면서 사람들이 많이 하는 얘기들이 이제 금에 대한 얘기, 금을 기반으로 하는 화폐 시스템이나 또는 또 어떤 사람들은 은을 기반으로 하는 화폐 시스템이 다시 돌아오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죠. 특히 이제 그래서 뭐 금도 마찬가지고 은도 마찬가지지만 금과 은은 입장이 좀 달라요. 다른데 오늘은 은의 시간이니까 은을 좀 다뤄보겠습니다. 그래서 과연 은의 시대가 다시 올 것인가? 그러니까 뭐 쉽게 말하면 은본위제라든지 은태환이라든지 이런 얘기들을 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경제 이제 관심 있는 분들이나 경제 전문가들 중에서 이런 얘기들을 하게 되는데 과연 그것이 가능한가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현대에서 현대에서 은의 역할, 현대 경제 시스템에서의 은의 역할을 이해하는 숫자는 바로 60%입니다. 이 60%는 뭐냐면은 현재 시점으로 은의 산업용 수요가 전체 캐넨 사용되고 있는 은의 60% 정도가 산업용으로 쓰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 용도를 보시면 뭐 왼편에는 보석도 있고 코인도 있고 뭐 은바도 있는데 그거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사실은 산업용 요소라고 볼 수 있어요. 예전에는 은식기의 수요가 있었지만 지금은 그게 많이 줄어들었다고 하는데 점점 이제 전자제품이나 아니면 사진, 필름에 사실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도 역시 그러니까 은식기처럼 사진도 사실은 사양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죠. 하지만 그 반면에 전기 전자 제품에 점점 은이 많이 들어가게 돼요. 그죠? 근데 또 결정적으로 여기서 주목해야 될 부분이 바로 태양광 판넬입니다.
태양광 파넬에 굉장히 많은 은이 들어가게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앞으로 이제 석유 시대가 지난다고 가정했을 때는 이제 대체 에너지 이런 것이 이제 많이 각광을 받게 되면서 태양광 쪽에서 은의 수요가 급속하게 늘어날 수밖에 없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수요가 점점 늘어난다는 것은 산업용으로 수요가 늘어난다는 의미는 가격에 대한 압박이 굉장히 커지는 거예요. 그죠? 제가 전자제품에 요만큼씩 들어가는 은의 가격이 있는데 은의 값이 갑자기 2배로 뛴다든지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 산업 전체가 굉장한 위협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가격이 많이 오르지를 않아요. 여기 보시는 부분이 바로 그것을 반영하는데 여러분이 보는 이 그래프는 뭐냐면은 은과 금과의 가격 차이입니다. 시대순으로 볼 때. 현재 기준으로 볼 때 금 대비 은의 가치는 역사상 가장 낮습니다. 거의 100대 1이죠. 100대 1. 예. 최초 기원전 3000년에 적혀인 이집트에 있는 문헌에 따르면 은과 금의 교환 비율은 2.5대 1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는 똑같은 양의 은과 금이 값이 2배밖에 차이가 안 나니까 둘 다 굉장히 귀중한 금속이었던 게 분명해요. 하지만 현재는 그 가격 가치의 차이가 100대 1이란 말이에요. 따라서 사실상 은은 이제 보석이나 귀금속으로서의 그런 가치는 많이 없다고 볼 수가 있죠. 그 이유는 바로 산업용으로 더 많이 사용되기 때문에. 그 말은 이제는 더 이상 어떤 특정한 가치를 은으로만 가지고 어떠한 그 화폐나 이런 시스템의 가치를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역량으로는 많이 부족해졌다. 그렇게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이면에는 산업 수요가 있다는 것이죠. 바로 이 산업 수요 때문에 은값이 폭등하는 것을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용인하지 못하죠. 이 시장이 은 가격이 폭등하는 것을 용인하지 못한다.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제가 역사적인 컨텍스트로 볼 때는 은은 이제 과거의 영화를 다시 되찾기는 그러니까 대항해 시대랑 비교했을 때 대항해 시대나 아니면 로마 시대 같은 그런 과거의 영화를 되찾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렇다면 보조 수단으로는 될 수 있지 않겠느냐 말할 수도 있겠죠. 근데 사실 지금도 역시 보조 수단으로 화폐 시스템을 바치는 중요한 보조 수단으로는 여전히 사용되고 있어요. 따라서 그 정도 역할은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자, 이제 오늘의 마지막 얘기를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마지막 얘기는 이 마지막 얘기의 무대는 한국입니다. 한국. 조선시대. 여러분이 보이는 지도에 그 함경남도에 단천이라는 곳이 있어요. 단천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단천에서 일어난 일인데 이 역사적으로 최초의 기록이 나온 것은 연산군 일기입니다. 1503년 6월 13일자 연산군 일기에 나오는 대목입니다. 여기 보시면 김감불과 장례원의 종 김검동이 납으로 은을 불리어 바치며 아뢰기를 납 한 근으로 은 2돈을 불릴 수 있는데 납은 우리나라에서 나는 것이니 은을 넉넉하게 쓸 수 있게 되었습니다라는 그러한 대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 김감불과 김검동이라는 사람들이 단천에 살던 사람들이 조정에 와서 자기들이 이러한 그 기술이 있다, 재주가 있다는 것을 시연을 하는 그러한 장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나오게 되는데 불리는 법에 대해서 설명이 나옵니다. 어떻게 납으로부터 은을 뽑아내느냐 이러한 기술인데요. 무쇠화로나 냄비 안에 매운 재를 둘러놓고 납을 조각조각 끓여서 채운 다음 깨어진 질그릇으로 사방을 덮고 숯을 아래로 피워 녹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불순물과 은이 분리가 되는 거예요. 무게 차이가 녹잖아요, 그죠? 녹으면서 납과 은의 비중 차이 때문에 두 개가 분리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은은 원래 순수한 은의 형태로만 존재하지 않고 다른 금속들과 다 섞여 있는 거예요. 금과도 섞여 있고
납과도 섞여 있죠. 돈과 섞여 있죠. 그것을 분리하는 그러한 당시로는 첨단 그러한 기술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처음 시연했던 기록이 나온 것이 바로 이 연산군 일기 1503년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그 후에 이제 이 법을 이러한 방법 이렇게 해서 납으로부터 은을 분리하는 방법을 그 지역의 이름을 따서 단천연을법이라고 그렇게 부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단천연을법과 은을 재련하는 방법이 이후에도 계속 나오게 됩니다. 자, 시간이 흘렀어요. 그래서 이제 1525년에 발간된 패간잡기라는 그러한 책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숙권이라는 중종시대 어숙권이라는 사람이 쓴 수필집인데 이제 수필집이라기보다는 그 당시에 세상에 떠도는 얘기들을 적은 그런 내용들이에요. 뭐 수필이라고 하면 수필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거기에 아주 흥미로운 대목이 나옵니다. 자, 여기 보면 뭐가 있냐면은 외인들은 처음에 납으로 은을 만드는 방법을 몰라서 연철만 갖고 왔는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일본에서 건너온 그 장사꾼들이 처음에는 연철을 와서 팔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 보시면 납으로 오는 방법이란 것은 여기 써 있죠. 그 말은 뭐냐면은 이 패간 잡기를 썼던 어숙권은 이미 단천연은법의 존재를 알고 있었던 거죠. 그죠? 분명히 몰랐다는 거예요. 자기가 봤던 그 일본의 상인들은 분명히 납으로부터 은을 뽑아내는 방법을 모르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다음을 보면은 중종 말년에 어떤 은쟁이가 몰래 외인에게 그 방법을 가르쳐 주어 이때부터 외인이 은을 많이 들여와 서울의 은값이 폭락하고 말았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매우 구체적인 얘기죠. 그죠? 처음에는 분명히 일본 사람들은 은을 재련하는 방법을 몰랐어요. 그런데 누군가가 그 방법을 외인에게 가르쳐줘서 이제 외인들이 은을 만들어 가지고 직접 이제 서울에 와서 은을 팔더라는 얘기죠. 이것이 패간 잡기에 적혀 있는 내용입니다. 이 얘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자, 이번에는 중종실록입니다. 거의 비슷한 시기죠. 1540년 8월 19일자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이때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유서종이라는 그러한 그 사람이 모반을 했다는 그런 사건 기록입니다. 모반 혐의로 조사를 받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은 자, 이걸 좀 읽어보면은 유서적은 잘못이 많으니 죽는 것을 헤아리지 말고 실정을 얻을 때까지 형신하라. 근데 뒤에 이제 흥미로운 대목이 나옵니다. 다만 외인과 서로 통하여 연철을 많이 사다가 불려서 은을 만들고 외인에게 그 방법을 전습한 일은 대간이 아랜대로 국문하라. 즉 유서종이 한 많은 나쁜 일들이 있었는데 그중에 특별히 연철을 가지고 은을 만드는 방법을 외인에게 전달했다는 흠의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하라는 얘기죠. 여기서 우리가 조선시대의 이 은에 대한 그 기술을 얼만큼 중요하게 생각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기술이 일본으로 흘러갔다는 것이죠. 언제? 바로 중종 때 또는 그 전 때 연산군과 중종을 거치면서 그 사이에 조선의 기술이 일본으로 흘러갔다는 흔적들이 기록으로 남아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은 과연 일본은 그 도대체 어떻게 된 걸까요? 지리적으로 보면 여러분이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제가 아까 봤던 단천이라는 곳이 보이시죠? 자, 여기서부터 쭉 직선을 그어 보면은 저기가 바로 이와미 은광입니다. 제가 이와미 은광을 아까 기억하라고 했죠? 이와미 은광은 바로 단천에서 배를 타면 직선으로 도착하는 곳입니다. 그 중간에 아무도 막을 수가 없어요. 그죠? 자, 그렇다면은 뭐 어려울 거 없어요. 그렇다면 일본에는 혹시 기록이 남아 있지 않을까? 일본의 이와미 은강에 그 기록이 정확하게 남아 있습니다. 그들 입장에서는 이것을 숨길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자기들이 어떻게 은을 재련하는 방법을 알았는지에 대해서 자기들이 그렇게 써놓고 있습니다. 어떻게 써 있을까요? 조선에서 경수와 종단이라는 두 기술자를 초청하여 연은 분리법 기술을 배웠다는 내용이 이와미 은강 역사에 남아 있습니다.
네, 일본의 입장에서는 뭐 이 기술도 아니라 뭐 도자기 기술도 마찬가지지만 자기들이 조선에서부터 그러한 첨단 기술을 배웠다는 부분에 대해서 숨기지 않아요. 네. 단지 우리 한국 사람은 모르고 있을 뿐이죠. 생각하고 싶지 않을 뿐이죠. 네. 자, 근데 문제는 여기서부터 이제 갈라지는 거죠. 자, 이곳이 어디냐면은 15세기, 16세기, 17세기에 나가사키의 데지마 섬이라는 인공섬입니다. 이 인공섬을 묘사한 그림입니다. 데지마 섬이라고. 이 위치가 어디냐면은 혹시 여러분 뭐 하우스 템보라는 곳을 들어본 일이 있을 겁니다. 네덜란드 마을이죠. 일본에 있는 네덜란드 마을이 있는데 바로 그 하우스 템보가 있는 자리가 데지마 섬입니다. 네, 데지마 섬은 17세기 이때 당시에 네덜란드 사람들이 에도 막부와 독점 무역을 하는 곳이었어요. 거점 기지였죠. 자, 생각해 보세요. 아까 제가 말한 대로 과연 네덜란드와 에도 막부는 그건 뭘 거래했을까? 은이죠, 은. 네, 은입니다. 에도 시대는 철저한 세국주의였습니다. 다른 나라와 거래하지 않았어요. 서양과는 완전히 문호를 걸어 잠궜는데 오직 네덜란드하고만 거래를 했어요. 그 통로가 바로 이 데지마 섬이었던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일본 그 에도 시대의 다이묘들은 은을 팔아가지고 은광을 통해서 많은 수익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쟁에 쓰게 되는데 여기서 전비라고 얘기했는데 전쟁 비용이죠. 전국 시대와 그 다음에 전국 시대를 거치면서 이제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전국 시대를 통일하죠. 그래서 그 다음에 어디와 전쟁을 하죠? 바로 조선과 전쟁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은을 판 돈을 가지고 임진왜란에 필요한 전비를 조달하게 되죠. 그리고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죽고 나서 이제 그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이제 에도 막부를 만들게 되는데 에도 막부 때도 역시 그 은광을 이와미강을 아예 공용화시킵니다. 네, 국가가 관리를 하면서 많은 수익을 얻게 됩니다. 반면에 네덜란드는 일본과 무역을 통해서 은을 안정적으로 확보를 하게 된 것이죠. 그 과정에서 네덜란드가 이 다이묘들을 마음에 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제공했을지를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많은 새로운 과학기술, 서양의 문물이나 서양의 신기한 것들을 다 제공했겠죠. 네. 환심을 사기 위해서.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일본은 중세 시대에 전세 글로벌 무역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됩니다. 심지어 그 사무라이들이 네덜란드 회사에 취직도 많이 했어요. 네. 호위 무사로 취직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강연을 슬슬 마무리 짓게 되는데 여러분이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일본은 은을 매개로 해서 중세 무역의 큰 축을 담당을 하게 됩니다. 역사에 남죠. 특히 이제 그 주목할 부분은 일본에서 은화를 만들었는데 당시 일본에서 만든 은화가 아까 말한 스페인에서 만들었던 은화보다 시간이 지나면서 더 가치를 더 높게 받았어요. 더 질이 좋았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이 잘 생각해 보시면 금융을 여러분이 국제 금융을 좀 관심 있는 분들은 일본의 엔화가 달러와 더불어서 안전자산으로 평가를 받게 됩니다. 결국은 일본의 엔화가 안전자산으로 평가받는 그러한 역사적인 배경에는 중세시대, 대항해 시대에 일본의 은화가 그만한 역할을 했던 것과 이어진다고 볼 수가 있어요. 미국도 일본의 은을 굉장히 탐냈습니다. 그 얘기를 오늘 다루진 않겠지만은 굉장히 은광을 탐냈었죠. 어쨌든 일본은 이 은을 매개로 해서 중세 무역의 한 축을 담당했다. 이 부분 여러분이 기억해야 되는데, 근데 문제는 이거죠. 일본은 이 은을 재래하는 방법 어디서 배웠냐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 얘기입니다. 이 오늘 제가 마지막 슬라이드인데, 과연 우리는 그러면 뭘 하고 있었냐는 거죠. 우리는 훨씬 더 뛰어난 은 재련 기술을 첨단 기술이죠. 첨단 기술을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세계사의 변방으로 밀려났다는 말이죠.
이 여러분은 이제 제 강연을 듣고 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한 번 정도는 깊이 생각해 봐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많은 이유가 있겠죠. 많은 이유가 있어요. 왜 우리는 변방을 갈 수밖에 없었는가?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국 정책을 했으니까 그 당시에는 철저한 세국 정책을 펼쳤기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아마 말을 할 겁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일본도 세국 정책이었어요. 그죠? 따라서 세국 정책 때문에 우리가 변방으로 밀렸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죠. 말이 되지 않아요.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럼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저는 제 관점에서 생각합니다. 저는 사실은 공학자입니다. 기술을 개발하는 공학자이죠. 그런데 그 당시에 조선 시대 보면 아까 그 은 기술을 이렇게 시연했던 사람들도 평인 또는 노비였습니다. 노비. 즉 조선 시대는 기술을 가진 사람들을 천시하는 그러한 분위기가 있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일본은 그렇지 않았어요. 결국은 기술이라는 것은 한 나라의 가치를 높이고 더 발전시키는 그러한 원동력이 됩니다. 그죠? 그런데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을 천시한 거예요. 천시하고 부려먹을 줄만 알았지 그들에게 어떠한 그만한 대접을 해주고 더 진흥해 주려는 그런 생각은 갖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조선 후기가 그렇게 쇠락으로 길을 거들어 물론 오랫동안 버티긴 했지만 조선 후기가 그렇게 아름답지 않은 그런 역사로 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원인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그런데 과연 지금은 어떨까요? 지금은 안 그럴까요? 지금은 현재는 기술을 갖고 그렇게 나라를 좀 더 나은 방향으로 발전시키려는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상공인들을 정치나 아니면 그런 관료들이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그들을 대할까요? 과연 우리가 변했을까요? 변하지 않았을까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 여러분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인더스토리 첫 번째 시즌 2 첫 번째 시간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